아버지는 50년간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살인마로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다는 소름 돋는 반전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차가운 도시의 공기, 그보다 더 차가운 성공의 맛. 건축가 강서준의 세상은 완벽하게 계산된 도면처럼 단단하고 정교했다. 그가 설계한 마천루들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베어먹듯 솟아오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허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허기는 채워도 지독하게 배고팠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 어떤 벨소리도 그의 심장을 울리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핥히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에 뜬 이름은 고향 이장님. 수십 년 만에 보는 이름이었다. 촌스럽고 아득한 그 이름 앞에서 서준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의 성공적인 현재와 지독하게 외면해온 과거를 잇는 유일한 끈이었다. 서준이냐? 나다 이장. 구수한 사투리,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불안감을 서준은 놓치지 않았다. 네, 이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아버지 말이다. 요 며칠 영 기력이 없어 보이셔서 밭에도 안 나가시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워낙 고집이 강하셔야지. 내가 한번 와봐야 쓰겄다. 아버지. 그 한 단어는 서준의 완벽한 세계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다. 아버지, 강인철. 평생을 땅에 뿌리박고 살아온 남자.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침묵의 사내. 서준에게 아버지는 기억이 아니라 텅 빈 공간이었다. 어린 시절 넘어져 무릎이 깨져 피를 철철 흘리며 울 때도 아버지는 그저 멀찍이 서서 무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와 자랑스레 내밀어도 칭찬 대신 저녁상에 멀건 된장국처럼 싱거운 침묵만이 돌아왔다. 그 숨막히는 침묵은 때로는 폭언보다 더 날카롭게 어린 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바쁩니다, 이장님. 곧 착공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건축계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프로젝트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수천억이 오가는 그 현장에서 늙은 아버지의 기력 따위는 먼지 같은 사소함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장의 깊은 한숨이 서준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도 와봐야지. 아부지잖냐? 그 당연한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서준은 결국 마지못해 그러겠노라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설계한 빌딩들이 노을에 물들고 있었다. 저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쌓아 올리기 위해 그는 자신의 과거를, 뿌리를,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고 도망쳐왔던가. 결국 서준은 다음 날 새벽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의 아스팔트를 질주하던 바퀴가 시골의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서준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이질감을 느꼈다. 길가의 늙은 나무들, 촌스러운 간판들, 모든 것이 시간을 거스르는 풍경이었다. 그 풍경의 끝에 그의 어린 시절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있었다. 마침내 차가 낡은 흙벽집 앞에 멈춰섰다. 수십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맞으며 검게 그을린 집은 마치 그의 불행했던 과거를 응축해 놓은 거대한 기념비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이장의 말처럼 쇠약해진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랜 가뭄 끝에 말라붙은 고목처럼 더욱 단단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밭을 갈고 있었다. 아들의 비싼 차도 말끔한 옷차림도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마치 지나가는 바람, 떠다니는 구름처럼 서준은 그 자리에 없었다. 서준은 차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 몇 걸음이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둘 사이를 가로막은 것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침묵의 벽, 오해의 강,
그리고 지독한 원망의 계곡이었다. 아버지. 서준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터져나왔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쟁기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다. 깊게 팬주름 사이로 땀과 흙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 무심한 눈동자가 아주 잠시 서준에게 머물렀다가 다시 까마득한 하늘로 향했다. 그 짧은 순간 서준은 깨달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 사이의 거대한 심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더 깊고 어둡게 자리하고 있었다. 귀향은 상처의 봉합이 아니라 확인에 불과했다.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먼지와 시간의 냄새로 가득했다. 서준의 기억 속에 박제된 풍경 그대로였다. 삐걱거리는 마루, 빛바랜 벽지, 그리고 집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의 공기까지. 마치 수십 년 전 그가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 이후로 시간의 흐름이 멈춰버린 듯 했다. 서준은 안방으로 향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따라 들어와 아랫목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서준은 애써 태어난 척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다. 이장님께 전화 받았어요.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몇 번 뱉어냈다. 그 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병원 가보셨어요? 제가 서울의 큰 병원 알아봐드릴. 됐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있었다. 단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모든 호의와 관심을 밀어내는 단단한 거절의 가시가 박혀 있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서준은 입을 다물었다. 또다시 그가 패배했다. 평생을 싸워왔지만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침묵과의 싸움에서 답답한 마음에 집안을 둘러보던 서준의 눈에 먼지 쌓인 자개장 하나가 들어왔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유품이었다. 그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 기억조차 희미한 그녀는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함께 잊혀진 존재였다. 아버지는 그저 병으로,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짧게 말했을 뿐이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서준은 자개장 문을 열었다. 낡은 옷가지들 아래 손바닥만 한 오동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빛바랜 편지 다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수신이는 외할머니, 즉 서준의 외할머니로 되어 있었다. 한 장 한 장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서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었다. 한 여인의 절절한 슬픔과 공포가 담긴 유서이자 고백이었다. 어머니, 이곳에서의 삶이 지옥 같습니다. 그 사람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잠결에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어요. 마치 지옥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그 이름 민호라고 부르짖으며 제 목을 조를 때면 저는 정말이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 사람의 침묵은 저를 갉아먹습니다. 그 깊은 슬픔의 이유를 물어도 그는 절대 입을 열지 않아요. 그저 텅 빈 눈으로 저 멀리 산 너머만 바라볼 뿐입니다. 모든 것이 그날, 그 끔찍한 비가 내리던 날 이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송장이 되었고 저는 그 송장의 곁을 지키는 유령이 되었습니다. 민호.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비가 내리던 끔찍한 날이라니. 서준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단순한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침묵과 그가 품은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서서히 시들어갔던 것이다. 서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평생을 원망했던 아버지의 침묵은 그저 무뚝뚝한 성정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끔찍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서준은 편지를 든 채 아버지가 앉아있는 안방으로 폭풍처럼 뛰어들어갔다.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이글거렸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민호가 누구예요? 그 비 오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서준의 절규에 아버지의 무표정한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짐승 같은 속도로 서준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침묵하는 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비밀을 들킨 자의 광기와 공포가 번뜩이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편지 다발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낡은 아궁이의 쇠뚜껑을 열고 그 안에 편지를 던져 넣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순식간에 어머니의 유품이자 유일한 진실의 단서를 집어삼켰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편지를 보며 서준은 망연자실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거친 목소리로 내뱉었다. 나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아들을 향한 저주이자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절규였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잿더미가 되어버린 진실과 아버지가 내뿜는 살기 어린 시선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아버지에게서 쫓겨나듯 집을 나온 서준은 망연히 마을길을 걸었다. 낯익은 풍경들이 생경하게 다가왔다. 평화롭기만 하던 고향 마을이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자신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편지에 적혀있던 민호라는 이름과 비오던 끔찍한 날이라는 구절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무작정 이장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을 이곳으로 불러들인 사람이니 무언가 알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장은 마당에서 평상을 닦고 있다가 서준을 보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벌써 아버지랑 한바탕 했냐? 얼굴이 왜 그래? 이장님,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냥 성격만 무뚝뚝한 분이 아니시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준의 다그침에 이장은 애써 웃으며 시선을 피했다. 사람 팔자라는 게 다 그렇지 뭐. 저마다 짊어지고 가는 짐의 무게가 다른 것뿐이야. 내 아버지는 유독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지. 이장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운명과 팔자 같은 알 수 없는 말들로 핵심을 비껴갈 뿐이었다. 서준은 답답함을 느끼며 이장의 집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통속인 것 같았다.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수십 년째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린 시절 사사건건 서준을 괴롭히고 시기하던 동네 친구 병수였다. 그는 여전히 불만과 질투로 가득 찬 얼굴로 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야, 강서준 아니야? 서울 가서 아주 빼입는 건축가 하셨다더니 행색 한번 번지르르 하네. 근데 어쩌냐? 내가 아무리 비싼 옷 걸치고 좋은 차 끌고 다녀봤자 내 뿌리는 여기, 이 시궁창 같은 동네야. 병수의 비아냥은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무시하고 지나치려는데 병수가 악의에 찬 목소리로 그의 등 뒤에 대고 말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이 없는 이유 궁금하지 않냐? 넌 내 아버지를 발끝만큼도 몰라. 밭이나 가는 성인군자. 하.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김씨네 가족한테 가서 물어봐라. 아니, 이제 물어볼 김씨네도 없겠구나. 그 집 아들 민호는 어디로 감쪽같이 사라졌을까? 민호.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서준의 심장을 찔렀다. 병수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다. 실종, 어쩌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침묵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두운 비밀을 지키기 위한 자물쇠였던 것이다. 서준은 곧장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다. 낡은 서류 캐비닛을 뒤져 수십 년 전의 마을 기록들을 닥치는 대로 찾아 읽기 시작했다. 먼지 쌓인 서류들 속에서 그는 마침내 김씨 일가에 대한 기록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관계 서류에서 김민호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이름 옆에는 붉은색으로 실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종 날짜는 서준의 어머니가 편지에 언급했던 비오던 끔찍한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서준은 탐정이 된 것처럼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은 아들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려는 추적자였다. 아버지의 침묵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는 이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기세였다. 마을 기록을 통해 알아낸 김씨의 옛 집터는 마을 외곽,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후미진 곳에 있었다. 이장은 그곳을 언급하며 내 아버지는 그 근처엔 얼씬도 안혈하고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외면해온 땅. 그곳에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서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길을 헤치고 나아갔다. 축축하고 음산한 공기가 그의 피부를 감쌌다. 마침내 형태만 겨우 남은 잿더미 같은 집터가 눈앞에 나타났다. 한때는 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그곳은 이제 완벽한 폐허가 되어 스산한 바람 소리만 맴돌고 있었다. 서준은 그곳을 거닐며 상상했다. 이곳에서 살았을 김씨 가족, 그리고 사라진 아들 민호의 모습을. 애써 지워버린 자신의 과거가 아닌 타인의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집터 옆에는 늙고 거대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마치 그날의 모든 진실을 목격한 증인처럼. 서준은 홀린 듯 감나무 아래로 다가갔다. 그리고 무성한 풀숲 아래 반쯤 땅에 파묻힌 무언가를 발견했다. 손으로 흙을 파내자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다. 녹슨 양철로 만든 작은 병정 인형이었다. 어떤 소년이 애지중지했을 법한 낡은 장난감이었다. 서준이 그 병정 인형을 집어드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온전한 기억의 파편이 아니었다. 아주 깊은 무의식의 심연에 가라앉아 있던 감각의 편린이었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 코를 찌르는 흙냄새,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번개의 섬광. 어른들의 거친 고함 소리. 그중 하나는 분명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무언가에 의해 갑작스럽게 뚝 끊겨버렸다. 그 감각은 너무도 생생하고 강렬해서 서준은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속이 메스꺼웠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아주 어린 시절, 그가 직접 겪었던 일의 잔상이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름이 끼친 서준이 획 돌아보자 그곳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밭에서 보았던 무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노와 위협으로 가득 찬 맹수 같은 얼굴이었다. 평생 아들에게 먼저 다가온 적 없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천둥처럼 낮고 위협적으로 울렸다. 내 그곳에는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것은 경고였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아들을 향한 마지막 위협이었다. 서준은 손에 쥔 녹슨 병정 인형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이제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땅에 묻힌 진실은 단순히 아버지의 과거가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유년 시절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와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이어졌다. 서준은 더 이상 과거의 무기력한 아들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억눌러왔던 침묵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도끼가 그의 눈에 서려 있었다. 그는 손에 쥔 병정 인형을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기서 뭘 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서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평생 유령처럼 사셨던 이유가, 저를 그렇게 없는 사람 취급했던 이유가 결국 이것 때문이었습니까? 사라진 그 아이, 민호 때문이었냐고요? 핏발선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대답 대신 천천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는 그들이 사는 집 쪽으로, 그 중에서도 서준이 어렸을 때부터 절대 들어가지 못하도록 굳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낡은 광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아버지의 성역이자
집안의 판도라 상자였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고 녹슨 열쇠를 꺼내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를 열었다. 육중한 나무 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광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흉기나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잔인하고 충격적인 풍경이었다. 광 안은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한 아이의 방이었다. 작은 책상과 의자, 벽에는 아이가 그린 것으로 보이는 서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낡은 야구 글러브와 달아빠진 동화책. 모든 것이 마치 어제까지 누군가 사용했던 것처럼 먼지만 쌓인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한 소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의 서준과 놀랍도록 닮아 있는 얼굴이었다. 그 아이가 바로 민호였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이곳은 아버지의 비밀을 감춰둔 창고가 아니었다. 멈춰버린 시간을 붙잡아두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속죄의 공간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긴 목소리였다. 내 동생이다. 서준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액자 속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평생 본 적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내 하나뿐인 동생, 민호. 그리고 내가 죽였다. 그 한마디는 1000개의 망치가 되어 서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버지의 길고 긴 침묵은 아들을 향한 무관심이나 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생을 죽였다는 평생 고백할 수 없는 원죄를 짊어진 한 남자의 끝없는 형벌이자 고해성사였던 것이다. 내가 죽였다. 아버지, 강인철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서준의 모든 세계를 파괴하는 주문이었다. 심장이 멎고 숨이 끊어지고 시간이 정지했다. 서준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짓누른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얼굴,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에 응축된 고통의 세월. 그 얼굴 앞에서 서준은 차마 왜? 라는 질문조차 던질 수 없었다. 하지만 질문은 그의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왜?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내 삼촌을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다. 그렇다면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살인자의 아들. 내 삶은, 내 성공은, 이 모든 것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말씀해 주세요.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는 갈라지고 비틀려 제 것 같지 않았다. 그날, 비가 오던 그 끔찍했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부 다요. 강인철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낡은 책상 위 민호의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 손길에는 수십 년 묵은 그리움과 회한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서준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깊고 슬픈 울림을 가진 목소리였다.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술에 취하면 개가 됐고 악마가 됐지. 이야기는 지옥의 풍경에서 시작되었다. 서준이 기억조차 못하는 할아버지. 그는 상습적인 폭력을 일삼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에게 매질을 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인철과 민호, 두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지옥 같은 나날을 견뎌냈다. 민호는 유독 몸이 약하고 겁이 많았다. 그런 동생을 지키는 것은 형인 인철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그날도 그랬다.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날이었지. 아버지는 또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민호가 자기 술병을 깼다며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 눈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어린 인철은 필사적으로 동생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명과 고함, 빗소리가 뒤섞여 세상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두 아이는 비에 젖은 생쥐꼴로 김씨네 집터 감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악마는 그들을 놓치지 않았다.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민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 순간 내 눈이 뒤집혔다. 내 동생, 저 여린 녀석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인철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필사적으로 밀쳤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아버지는 그를 뿌리치고 민호에게 더 심한 폭력을 가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인철은 온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밀어냈다. 술에 취해 중심을 잃은 아버지는 비에 젖은 땅에 미끄러지며 뒤로 크게 넘어졌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땅에 널브러져 있던 커다란 바위 모서리에 부딪혔다. 퍽 하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 아버지는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를 죽인 게 아니었다. 동생을 지키려 했을 뿐이야. 인철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뒤늦게 달려온 어머니, 즉 서준의 할머니는 남편의 시신 앞에서 경악했다. 하지만 그녀의 공포는 이내 차가운 계산으로 변했다. 남편의 폭력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아들이 살인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다. 내 할머니는 모든 걸 덮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는 돈 벌러 도시로 떠났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지. 그리고 나에게는 평생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맹세시켰다. 만약 말하면 민호까지 위험해질 거라고. 그때부터 인철의 침묵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어머니가 씌운 거대한 거짓의 굴레. 그것이 그의 영혼을 올가맨 사슬이었다. 그럼 민호 삼촌은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인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더욱 깊게 일그러졌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달라졌다. 말을 잃었고 밤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며 악몽에 시달렸어. 할머니는 그런 민호를 보며 불안해했다. 언젠가 민호가 그날의 진실을 말해버릴까봐. 결국 할머니는 더욱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어느 날 그녀는 인철에게 민호가 갑작스러운 열병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이 광에 민호의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죽은 동생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 했다. 인철이 다시는 그날의 일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민호의 죽음이라는 더 큰 비극으로 과거를 봉인해버린 것이다. 나는 민호가 죽었다고 믿었다. 내 탓이라고, 내가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민호도 벌을 받아 죽은 거라고 평생 그렇게 믿고 살았다. 인철은 오열했다. 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아버지의 고백, 내가 죽였다는 말은 민호가 아닌 할아버지를 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은 사실 동생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의 결과물이자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이기심으로 덮어버린 할머니가 만든 거대한 거짓의 산물이었다.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동생을 사랑했던 형이었고 제 아비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동생마저 잃었다는 슬픔, 그리고 어머니의 잔인한 거짓말 속에서 평생을 자신에게 감금당한 채 살아온 가장 고독한 피해자였다. 서준은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의 평생의 원망이 얼마나 얄팍하고 잔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의 고백은 서준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다.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연민과 비통의 존재가 되었다. 분노의 화살은 이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할머니와 이 모든 비극을 방관하거나 동조했을 마을 사람들을 향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따로 있었다. 민호 삼촌은 정말 죽었을까? 할머니의 거짓말은 너무나 정교하고 잔인했다. 남편의 죽음을 실종으로 위장하고 산 아들을 죽었다고 속여 다른 아들의 입을 막았다. 그런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민호의 죽음 역시 거짓일 가능성이 충분했다. 서준의 심장이 희망인지 불안인지 모를 감정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이장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달랐다.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분노한 짐승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장에게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쏟아냈다. 할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민호 삼촌의 죽음에 얽힌 할머니의 거짓말까지. 이장은 서준의 기세와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 할머니 참 독한 사람이었지. 나도 내 할아버지가 집 나간 게 아니란 건 어렴풋이 짐작했어. 그날 밤 이후로 인철이 녀석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언젠가 내 할머니가 멀리 있는 절에 민호를 위해 공양미라도 보내야겠다며 훌쩍이던 걸 들은 기억이 나. 절이 아니라 고아원이었을 것이다. 서준은 직감했다. 할머니는 민호를 어딘가에 처리해버리고 아들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장은 기억을 더듬어 할머니가 언급했던 고아원의 이름을 간신히 떠올렸다. 소망원. 서준은 즉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소망원과 민호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건축가로서의 명성과 인맥을 총동원해 소망원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소망원은 수십 년 전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었고 모든 기록이 유실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서준의 눈에 무언가 번뜩였다. 그는 건축가였다. 건물이 불타도 땅의 기록과 도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밤을 새워 시청의 낡은 문서 보관소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소망원의 옛 건축허가 서류와 도면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서류의 대표자란에 적힌 이름을 발견했다. 원장 박창수. 이제 유령 사냥이 시작되었다. 서준은 수소문 끝에 박창수 원장이 지금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희망의 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곧장 요양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박 원장은 세월의 풍파에 마모된 조각상처럼 쇠약해 보였다. 서준은 그의 희미한 의식에 대고 필사적으로 물었지만 노인은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서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에서 찍어온 민호의 사진을 노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아이 기억나세요? 김민호라는 아이입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왔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노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이 감돌았다. 그의 마른 입술이 아주 천천히 힘겹게 열렸다. 민호 아니지. 그 아이는 좋은 곳으로 갔어. 아주 좋은 부모님께 박씨 성을 가진 분들이었지. 박씨. 서준은 그 성을 미친 듯이 되뇌었다. 박 원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마디를 더 뱉어냈다. 이름도 새로 지어주었지. 세상의 기둥이 되라고 도현이라고. 박도현. 서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핑그르르 미친 듯이 회전했다. 박도현. 그 이름은 서준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었다. 자신의 인생을 건 거대한 프로젝트를 두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쟁사,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무자비한 상어, 자신의 성공 가도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 자신의 숙적이자 평생을 찾아 헤맨 삼촌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서준은 요양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실소했다. 헛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을 그리워하고 찾아 헤맨 삼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하는 최대의 적수라니. 신의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악의적이고 지독했다. 박도현. 건설사 태산의 대표. 업계에서는 냉혈한으로 통하는 남자. 고아 출신이라는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선 것으로도 유명했다. 특히 서준의 회사와는 몇 년째 지독한 악연으로 얽혀 있었다. 박도현은 유독 서준에게 적대적이었고 그의 프로젝트를 번번이 가로채거나 방해했다. 서준은 그저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라이벌 의식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다. 어쩌면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재된
혈육에 대한 기묘한 이끌림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서준은 서울로 돌아와 박도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출생, 입양 과정, 성장 배경. 박 원장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는 소망원에서 부유한 박씨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박도현이라는 새 이름과 함께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 그의 공식적인 프로필은 소망원 화재로 인해 입양 이전의 기록은 전무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모른 채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온 또 다른 강서준이었다. 서준은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며 박도현에게는 또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사실 내가 당신의 조카이고 당신은 수십 년 전 실종된 내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냉혈한이 믿어주기는커녕 미친 사람 취급하며 보안 요원을 부를 것이 뻔했다. 하지만 이대로 멈출 수는 없었다. 아버지의 남은 생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의 뒤틀린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그는 부딪혀야만 했다. 며칠을 고심하던 서준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박도현에게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다. 현재 두 회사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드림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협상안을 논의하자는 명분이었다. 박도현은 의외로 순순히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서준이 백기를 들고 항복하러 온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약속 당일 서준은 태산건설의 대표이사실로 들어섰다. 거대하고 화려한 사무실, 그 중앙에 앉아있는 박도현은 왕좌에 앉은 젊은 왕처럼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항복이라도 하러 온 건가, 강서준 씨? 박도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아버지와 닮은 듯 다른 눈매하지만 그 안에 서린 깊은 고독의 그림자는 기묘하게도 아버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프로젝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죠. 박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준의 말에 박도현의 눈썹이 꿈틀했다. 서준은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거대하고 육중한 원목 테이블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녹슨 양철 병정 인형이었다. 혹시 이게 기억나십니까? 박도현의 시선이 병정 인형에 닿는 순간 그의 철옹성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인형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잊고 있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과거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꿰뚫고 지나가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기가 아닌 거대한 혼란과 아주 희미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그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그러나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단어가 새어나왔다. 형. 그 한마디는 회의실의 공기를 폭발시켰다. 박도현, 아니 민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스로에게 경악했다. 형이라는 단어는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 그의 영혼이 그 단어를 기억하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 강서준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동질감과 이끌림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 강인철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죽음, 할머니의 잔인한 거짓말, 그리고 낡은 광 속에 수십 년간 보존되어 있던 민호의 방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박도현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갔다. 자수성가한 사업가의 단단한 갑옷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고 그 안에서 길 잃은 어린아이 김민호가 울고 있었다.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유년 시절은 끔찍한 폭력과 공포, 그리고 자신을 필사적으로 지켜주던 따뜻하고 커다란 존재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뿐이었다. 양부모님은 그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잊고 새 출발하길 바랐고
그 역시 성공을 위해 과거를 철저히 지워버렸다. 그런데 그 과거가 이토록 끔찍하고 거대한 비극의 형태를 하고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무너뜨리려 했던 강서준이 자신의 조카이며 자신이 그토록 이기려 했던 경쟁이 사실은 혈육을 향한 슬픈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가, 당장 나가! 박도현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며 소리쳤다.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탄은 이미 던져졌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그의 몫이었다. 사무실을 나온 서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과 그 동생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전해야만 했다. 며칠 후 서준은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차가 멈춘 곳은 할머니의 묘가 있는 작은 뒷산이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준은 할머니의 봉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아버지의 옆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서울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박도현을 만난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했다. 민호 삼촌 살아계셨어요. 아주 잘 살고 계셨어요. 박도현이라는 이름으로 큰 회사의 대표가 되어서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봉분에 흙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모두를 속이셨어요. 아버지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삼촌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이 모든 비극을 혼자서 연출하신 겁니다. 아버지를, 우리 모두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서요. 서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아버지 강인철의 입에서 기이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울음도 절규도 아니었다. 50년간 굳게 닫혀있던 영혼의 빗장이 부서지며 터져나오는 야수의 포효와도 같은 소리였다. 그는 할머니의 봉분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그 울음에는 죽은 동생을 향한 그리움, 살아있는 동생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평생 기만한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침묵의 성벽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의 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수십 년간 그들을 갈라놓았던 거대한 강은 이제야 뜨거운 눈물로 채워지며 서서히 합쳐지기 시작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비로소 두 남자의 영혼은 정화되고 있었다. 아버지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5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통곡이었다. 동생을 잃었다고 믿었던 시간,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짓눌렸던 시간, 어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을 학대했던 모든 시간에 대한 뒤늦은 장례식이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며칠이 흘렀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의 숨막히는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차라리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고요함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부서지고 파괴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혼돈의 평화였다.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밭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하루 종일 민호의 물건이 가득한 광에 앉아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동생의 낡은 장난감과 책들을 만지고 또 만졌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아주 옅은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박도현, 아니 민호의 비서였다. 박 대표가 꼭 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갈이었다. 서준은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약속 장소로 나갔다. 장소는 서울의 번화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인적이 드문 강가의 작은 식당이었다. 먼저 도착한 서준과 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강인철의 손은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다. 50년 만의 해후.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동생을 마주해야 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박도현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비서도 수행원도 없었다. 며칠 전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특유의 날카롭고 냉정한 기운은 사라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와 강인철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끈적한 풀처럼 고여 있었다. 두 형제는 그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50년의 세월을, 그 안에 담긴 고통과 그리움을 말없이 읽어내고 있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도현이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어렴풋이 비오는 날의 공포와 나를 지켜주던 따뜻한 등만 기억날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강인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이 내 형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 때문에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강인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동생의 손을 잡으려다 이내 거두어들였다. 자신의 손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를 죽이고 동생을 잃게 만든 죄인의 손으로 감히 동생을 만질 수 없었다. 내가 죄인이다, 민호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박도현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그것은 형의 죄가 아닙니다. 그 모든 비극을 만든 것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박도현은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다고, 때로는 스스로가 증오했던 폭력적인 아버지와 닮아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어쩌면 어머니가 심어준 과거를 잊고 살아남으라는 잔인한 생존 본능의 결과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죄가 형에게는 침묵의 형벌로, 자신에게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괴물로 대물림되었다는 것이다. 기적처럼 되찾은 시간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서준과 아버지 강인철, 그리고 삼촌 박도현, 아니 이제는 민호라는 이름을 되찾고 싶어하는 남자. 세 사람은 잃어버린 50년의 세월을 조심스럽게 이어붙이기 시작했다. 민호는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손으로 흙을 만졌고, 아버지는 그런 동생에게 평생 잊었던 농사일을 가르쳐 주었다.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흙을 고르는 손짓, 땀을 닦아주는 눈짓 속에서 두 형제는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온기를 느꼈다. 지긋지긋한 감옥 같던 낡은 집의 밥상머리에서 처음으로 웃음꽃이 피었다. 민호가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며 재벌들의 우스꽝스러운 가십을 늘어놓으면 서준이 맞장구를 쳤고, 아버지는 평생 처음 보는 사람처럼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매달고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위태롭지만 분명한 평화였다. 그러나 그 평화를 시기하는 독수리의 눈이 있었다. 마을의 불평분자 병수. 그는 강서준의 성공도, 갑자기 나타나 마을의 지형을 바꾸는 듯한 거물 박도현의 존재도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 기묘한 가족의 재결합 뒤에 분명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질투와 의심에 눈이 먼 그는 매일같이 세 사람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정보를 긁어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김민호 실종 사건과 강인철 아버지의 실종이라는 50년 묵은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진실의 파편을 제멋대로 꿰맞춘 악의적인 괴물이었다. 병수는 이 특종을 들고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하이에나, 인터넷 언론사의 황 기자를 찾아갔다. 황 기자는 사람의 명예를 먹고 사는 자였다. 그는 병수가 던져준 미끼를 보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재벌가의 추악한 범죄 서사였다. 며칠 후 세상은 한 줄의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태산건설 박도현 대표, 그의 진짜 이름은 김민호. 50년 전 형제 실종과 의문의 아버지 사망 사건, 그 추악한 진실.
기사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였다. 폭력적인 아버지를 견디다 못한 형 강인철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 김민호 박도현을 어딘가에 처리해버렸다는 것이다. 박도현의 입양은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위장이었으며 최근 두 사람의 재회는 성공한 동생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는 형의 파렴치한 계략이라고 기사는 주장했다. 서준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교활한 공범으로 묘사되었다. 독수리들이 뜯어먹기 좋게 손질된 먹잇감이었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세 사람의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팠던 비극은 이제 전 국민이 즐기는 잔혹한 스릴러 소설이 되어버렸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기자들과 유튜버들로 들끓는 거대한 스튜디오로 변했다. 그들의 사적인 고통은 이제 대중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독수리떼가 달려드는 풍성한 만찬이 되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낡은 시골집은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에 포위된 감옥이 되었다. 기자들은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집안을 촬영했고 드론이 지붕 위를 벌처럼 맴돌았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던 강인철은 다시 한번 침묵의 동굴 속으로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는 방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다. 50년 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과 공포가 살인자라는 대중의 낙인과 함께 되살아나 그를 질식시켰다. 민호는 다시 박도현의 가면을 썼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이따위 하찮은 파리떼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다.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언론사에 거액의 소송을 걸고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 반박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불길은 기름을 부은 듯 더욱 거세졌다.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스토리를 원했다. 여기에 태산건설의 몰락을 바라는 경쟁자들이 익명의 제보를 가장해 악의적인 루머들을 끊임없이 살포했다. 드림타워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고 태산건설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새롭게 쌓아 올리던 가족이라는 성벽에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성적이고 차갑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형의 트라우마는 안타깝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여론을 뒤집어야 해. 우리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차라리 돌아가신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몰고 가거나 나를 입양했던 양부모님들이 내 과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공격해야 해. 희생양이 필요해. 그의 말에 서준은 경악했다.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워서 지키려 했던 게 진실 아니었나요? 그런데 또 다른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 상황을 빠져자고요? 그건 할머니가 했던 짓과 다를 게 뭐예요? 세상은 진실 따위엔 관심 없어. 이기는 게 정의야. 너처럼 아마추어같이 감정적으로 구니까 평생 그 시골집에서 못 벗어난 내 아버지처럼 되는 거라고. 민호의 입에서 나온 날 선말은 서준의 가슴을 찔렀다. 한평생을 권력과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남자와 건축의 기초처럼 진실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겨온 남자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들은 서로가 살아온 방식대로 이 비극을 해결하려 했고 그 방식의 차이가 그들을 다시 갈라놓고 있었다. 그들의 격렬한 언쟁이 오가던 그때였다. 낡은 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인철 씨 되십니까? 50년 전 발생한 강덕수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여론이 환기됨에 따라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의 중요 참고인으로 경찰서까지 연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언론의 마녀사냥은 이제 국가 공권력의 칼날이 되어 강인철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다. 강인철은 결국 살인 용의자가 되었다.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 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그는 식음을 전폐했고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듯했다. 서준과 민호는 깨달았다. 이제 그들의 싸움은 언론이나 여론이 아닌 국가 시스템과의 싸움이 되었다. 변호인단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50년 전 사건, 목격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피의자 본인과 기억이 온전치 않은 피해자뿐. 물증은 전무. 이대로라면 강인철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최악의 경우 살인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서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섬광처럼 스쳤다. 그는 건축가였다. 그의 일은 보이지 않는 땅 밑의 기초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된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만들어내면 된다. 아니, 땅 속에 묻혀있는 유일한 증거를 파내야만 한다. 안 돼. 서준의 계획을 들은 민호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미쳤어? 지금 형님의 상태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50년 전에 죽은 아버지를 다시 파내자고. 그 끔찍한 기억을 형님 손으로 다시 끄집어내게 하자고. 그건 형님을 2번 죽이는 짓이야. 그럼 이대로 아버지가 살인범이 되는 걸 보고만 있으실 겁니까?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삼촌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삼촌의 잃어버린 과거를, 그 시작점을 제대로 정리할 유일한 기회라고요. 언제까지 안개 속에서 사실 겁니까?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마침내 문을 열고 나온 강인철이 그들의 싸움을 멈추었다. 그는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자. 파내자. 그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남은 생을, 그리고 동생과 아들의 삶을 위해 지옥의 문을 제 손으로 다시 열겠다는 비장한 결의였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발굴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뛰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들이 달라붙어 불가능에 가까운 법적 절차를 뚫어냈다. 그 사이 서준은 아버지와 함께 50년 전의 기억을 복기했다. 아버지는 비가 쏟아지던 그날, 어머니가 자신을 끌고 갔던 장소를, 땅의 질감과 나무의 모양을 필사적으로 기억해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발굴 당일, 김신의 옛 집터에는 사건의 재수사를 지켜보는 경찰과 법의학자들, 그리고 이 세기의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취재하려는 수백의 언론사 카메라들이 진을 쳤다. 하늘은 마치 그날을 재현하려는 듯 차가운 가을비를 뿌리고 있었다. 강인철은 비를 맞으며 떨리는 손으로 감나무 아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다.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 삽 한 삽 흙이 퍼내질 때마다 모두의 심장이 졸아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발굴팀장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기억은 왜곡될 수 있었다. 그들이 헛짚었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현장을 뒤덮을 때였다. 멈춰! 팀장이 외쳤다. 포크레인 삼날 끝에 흙과는 다른 질감의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인부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마침내 그 형태가 드러났다. 삭고 부서졌지만 분명한 사람의 뼈였다. 50년간 땅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비극의 증인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발굴된 유골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이제 모든 것은 법의학자들의 손에 달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드라마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차갑고 과학적인 진실의 판결을 기다렸다. 그 며칠의 시간은 서준과 민호, 그리고 강인철에게 5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최종 감식 결과가 발표되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보고서는 건조하고 객관적인 용어들로 가득했지만 그 내용은 그 어떤 문학작품보다 더 드라마틱한 서사를 담고 있었다. 두개골 후두부에서 단일 타격에 의한 함몰 골절이 관찰됨. 이는 추락 또는 낙상 시 후두부가 단단한 물체와 충돌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임. 두개골 및 기타 부위에서 방어흔이나 추가적인 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유골에 남겨진 상처의 해부도는 강인철의 50년 전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잔혹한 살인사건이 아닌 폭력에서 벗어나려던 몸부림 끝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였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언론이 떠들어대던 잔혹한 아들의 프레임은 과학적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여론은 180도 뒤바뀌었다. 하루아침에 강인철은 살인 용의자에서 동생을 지킨 비극적인 영웅이 되었다. 민호는 지독한 트라우마를 이겨낸 생존자로, 서준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아들로 재조명되었다. 최초 제보자였던 병수는 마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파렴치한이 되었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았던 황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싸움은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는 승리의 환호성 대신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다.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제 손으로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친 강인철은 살아있는 송장처럼 변해갔다. 죄책감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끔찍한 기억의 망령이 그의 잠과 현실을 지배했다. 잊으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발굴 현장의 그 뼈와 겹쳐지며 그를 괴롭혔다. 민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돈과 권력으로 법을 이기고 언론을 이겼지만 형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깊은 상처는 어찌할 수 없었다. 서준이 말했던 진실의 무게를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승리가 아니라 더 깊은 상처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세 남자는 말없이 마루에 앉아 어둠이 내려앉는 마당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지만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태산건설 이사회에서 보낸 문자였다. 긴급 이사회 결과 박도현 대표이사 해임안 가결.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에서 그는 쫓겨났다. 이번 스캔들을 빌미로 그의 적대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족을 되찾는 과정에서 그의 모든 것이었던 성공을 잃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치밀지 않았다. 오히려 족쇄가 풀린 듯한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통 속에 잠긴 형과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조카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어쩌면 진짜 인생은 모든 것을 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몰랐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기자들은 모두 떠났고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강인철의 낡은 집을 감싸고 있는 침묵은 이전의 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비밀과 원망으로 가득 차 서로를 핥히던 가시 돋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쏟아낸 뒤에 탈진, 거대한 상처를 공유한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묵직하고 성숙한 침묵이었다. 박도현이라는 이름과 함께 자신의 제국을 잃은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명품 시계와 양복을 모두 처분하고 시장에서 산 허름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반세기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농부의 동생 김민호가 되었다. 이방인을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연민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서준 역시 서울의 삶을 무기한 보류했다. 그가 성공의 증거라 믿었던 마천루들은 이제 공허한 쇳덩어리로만 느껴졌다. 자신의 진짜 프로젝트는 바로 이곳, 무너져 내린 가족의 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치유는 더디고 고통스러웠다. 강인철은 밤마다 아버지의 유골을 발굴하던 순간의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존재감은 더 이상 차가운 공백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들과 동생의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한 시선으로 조용히 좇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말 없는 노동 속에서 시작되었다. 세 남자는 함께 낡은 집을 수리했다. 썩은 대들보를 걷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뜯어내고 다시 깔았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땀을 흘리는 동안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망치 소리와 톱질 소리, 서로에게 연장을 건네는 무심한 손짓이 그들의 대화였다. 그들은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그들의 관계를 수리하고 있었다. 밭에 나가 함께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았다. 땅은 정직했다. 땀 흘린 만큼 푸른 새싹을 내밀었다. 그 생명의 경이로움 속에서 새 남자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아주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 거지가 끝난 어느 늦은 저녁, 새 남자는 수리를 마친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 너머로 장엄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늘하고 청정한 공기, 흙냄새,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의 온기. 서준은 바로 지금이라고 느꼈다. 그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찬장에서 소주 한 병과 제각기 모양이 다른 컵 3개를 꺼내왔다. 서울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쓰던 크리스털 잔이 아니었다. 이가 살짝 나간 사기컵과 투박한 막걸리 사발. 그것이 지금의 그들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잔이었다. 서준은 먼저 아버지의 앞에 잔을 놓았다. 그리고 말없이 맑은 액체를 채워 넣었다. 그것은 단순히 술을 권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벽을 향해 아들이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자 존경의 표시였다. 그는 이어서 민호의 잔을 채웠다. 피로 맺어졌으나 세상의 비극으로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잇는 의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잔을 채웠다. 강인철은 오랫동안 제 앞에 놓인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잔 안에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폭력을 부르던 저주받은 액체. 평생 자신은 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어른들의 세계. 감히 동생의 제사상 외에는 입에 대본 적도 없던 통 안의 술.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잔을 집어들었다. 신기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잔을 든 채 아들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동생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메마른 입술이 아주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열렸다. 그의 목소리는 녹슨 쇳소리 같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맑고 깊은 울림을 가졌다. 고맙다. 한평생 단 한 번도 타인에게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아들에게 그리고 동생에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내 동생을 찾아주어서 고맙다. 나의 저주받은 인생이 그저 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는 서준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평생 마음속으로만 수만 번 되뇌었을 말을 밖으로 꺼냈다. 아들아 미안했다. 그 한마디. 서준이 평생을 갈망하고 원망하고 기다렸던 그 한마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은 눈물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사과가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아버지를, 그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이었다. 세 개의 잔이 허공에서 조심스럽게 부딪혔다. 쨍 하는 작은 파열음. 그것은 50년의 고통과 오해를 깨부수는 소리였다. 새 남자는 말없이 술을 넘겼다. 쓰고 독한 소주가 목젖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정화하는 성스러운 강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들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란히 앉아 텅 빈 들판 위로 총총히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충만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서준은 깨달았다. 위대한 건축은 하늘에 닿는 마천루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민호는 깨달았다. 잃어버린 제국은 자신이 되찾은 가족이라는 왕국에 비하면 한 줌의 먼지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강인철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이 있고 반대편에는 자신을 의지하는 동생이 있다는 것을. 죄의 대물림이라는 지독한 사슬은 끊어졌다. 까만 밤하늘 아래
세 남자의 길고 길었던 하루가 저물고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다.